시장의 문을 쉽게 열어보는 주식학개론 시간입니다. 조금은 아쉬운데요. 이 실업지표 약화로 하락세를 나타낸 미국 증시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장 스타트가 신풍치는 못했습니다. 물론 장중에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요. 양시장의 상승 기운이 중간에 느껴지기도 했는데 오후장 들어서는 뚜렷하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다소 재미없는 금요일 경기 지금 치러내고 있습니다. 자, 주식학개론 월요일과 금요일에는 이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이광무 전문가 모셔봤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새 IT 관련한 뉴스들 워낙에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IT 스페셜리스트시니까 좀 민감하게 또 반응을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지난번에 전문가님과 이야기했던 DDR5 같이 이 주력의 반도체 관련한 이야기도 있었고요. 일단 오늘은 이 뉴스부터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2027년에는 상용화가 예정됐다 이런 얘기 나오던데요. 이것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와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 발표도 있었고 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행보가 아무래도 이 세간의 관심을 끌다 보니까 이 뉴스에 상당히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관심, 이 두 사람이 1차 회동 때 얘기를 했던 것인데 이번에 이제 삼성 측에서 이 2017년도에는 상용화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일각의 뉴스를 좀 다시 보시면은 2027년, 2030년 뭔가 이제 명확하게 나온 것은 아니지만은 예상보다 이 꿈의 배터리라고 할 수도 있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상용화를 좀 생각보다 앞당겨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전고체라는 거는 지금 현재 있는 이 2차 전지 배터리에 대한 형태가 완전히 형태 자체가 바뀌게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전고체 배터리가 된다라면 상당히 2차 전지 전기차 만드는데 상당히 유리할 것 같고요. 지금은 전기차 양산이 되더라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2차 전지가 어떻게 보면은 공간을 가장 많이 차지해요. 그렇다 보니까 공간 효율에 대한 부분들을 높인다면 차체에 대한 가벼움, 또 차체에 대한 다른 기능들을 부각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가 되면은 그런 이제 이 유연한 배터리 탑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고체에 대한 목표는 앞으로 이루어질 것인데 당장은 그 기술이 아직까지는 좀 오래 좀 남았죠. 그런데 2030년 혹은 2027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기술 발전이 빠르구나. 그럼 우리가 이렇게 트렌드를 빨리 알아야겠구나라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그 트렌드는 또 전문가님께서 확실히 챙겨주시잖아요. 내용 한번 보도록 하죠.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미래 기술입니다. 미래 기술이에요. 미래 기술이지만 그림만 보면 좀 굉장히 복잡해 보이기도 합니다. 영어가 써 있어서 그래요. 그런가요? 일단 전고체 배터리는 지금 현재원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앞으로 만들고 싶은 거고요. 만들려고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도 미리 알아두면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오늘을 사는 게 아니라 내일을 사는 거잖아요. 미래를 사야죠. 그러니까 미래를 위한 기술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배터리에 대한 트렌드도 알 수 있는 내용이라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이제 왼쪽에 있는 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 2차 전지 구조예요. 컨벤셔널 배터리, 전통적인 배터리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전고체 이제 된다라면 이런 형태인데 그림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왼쪽에 있는 게 양극재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음극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2차 전지를 만들어지는 구조가 양극재, 음극재, 전해 질, 분리막 이렇게 중요한 이제 이 소재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해 질을 달리 말하면 전해 액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찰랑찰랑이면서. 맞아요. 그럼 양극재, 음극재 봉이 이제 소재가 있으면은 그 안에 있는 전해 액이 돌아다니면서 두 양극재, 음극재에 대한 이온 결합에 대한 부분들, 전류를 흐를 수 있게 또 에너지를 발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고체가 되면은 전체 양극재, 음극재, 전해 액이 이제 그 전해 액까지 모두 다 고체화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액체에 대한 형태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배터리 구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를 드렸었죠. 2차 전지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강의한 적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도 했을 거예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2차 전지의 가장 큰 핵심은 밀도.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양극재든 음극재든 소재에 대한 밀도가 막 모여 있어야 돼요. 결정체가 막 이렇게 모래같이 있는데 꽝꽝꽝. 이거 우리가 이제 황토 막 뭉치듯이 그렇게 이제 뭉쳐 있어야지만
에너지 효율이 좀 더 손실 없이 커지고요. 그리고 이건 좀 부연 설명이지만은 예. 뭉쳐 있더라도 위에 뭉쳐 있고 아래 뭉쳐 있고 안 되고 골고루 뭉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도포하는 게 기술이다. 어디 한 군데에 쏠리면 그렇죠.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개발할 때 필요한 기술이 이런 이제 도포 기술. 밀도를 하게 하는 이제 기술도 있지만은 네. 도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롤투롤 방식에 대한 기술이 핵심이다. 롤투롤 기업 찾아보세요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전고체가 되면은 그 밀도에 대한 고체이기 때문에 네. 밀도에 대한 이제 그 부분들이 조금 더 해소가 되겠죠. 그리고 사실 이제 지금 현재에 있어도 그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원소에 대한 부분들을 좀 배합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배합을 열심히 하고 있는 다양하게 배합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어떤 원소들이 잘 붙어서 에너지 효율을 더 높여야 할 수 있는가. 사실은 이제 니켈에 대한 비율을 높여야지만 그런 밀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에너지 손실이 별로 좀 없는 상태 그렇게 되겠는데 대신에 이제 이제 양극재, 음극재를 하게 되면서 전에 액에 대한 역할이 네. 사실 이온 결합이라든지 전류 이동에 대한 부분들이지만 결국에는 음극재, 양극재에 대한 만나서 에너지를 만드는 게 열을 발생하고 그리고 좀 이제 좀 전기 에너지가 좀 과열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키워드 이제 그 기술을 보게 되면은 사실 전해액에 대한 기술은 그런 발열에 대한 부분들을 막는 것이 또 핵심 기술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고체가 되면은 그런 발열에 대한 문제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안전을 위해서도 전고체로 넘어가야 되고 그리고 에너지 효율적 면에서도 네. 전고체로 넘어가야 되고 구조상으로 했을 때 앞으로 이 탑재하기 편하게 구조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겠죠. 네. 그렇게 구조를 하기 위해서도 전고체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일단 크기도 네. 좀 작고 에너지 효율이 네. 높고 더 안전하고 뭐 모든 방면에서도 훌륭하다고 네. 볼 수 있겠네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조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뭐 크기랑 마찬가지고. 예. 지금은 이제 이 2차 전지 원형 배터리를 만들고 있는데 원형 조그마한 것들을 모아서 배터리 패키지 만들고 배터리 팩 같은 것들을 여러 가지를 뭉쳐놔서 배터리 팩을 만들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전고체를 한다면은 원하는 길이만큼 원하는 크기만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예. 아마도 이제 자동차 만드는데 상당히 공간 활용에 유리할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전고체로 가기 위한 이제 앞으로 모든 소재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네. 한간에는 이제 전고체로 가게 되면 양극재 안 쓰는 거 아니냐? 사실 양극재에 대한 비중이라든지 음극재에 대한 비중이 좀 사라질 수도 있어요. 네. 나중에 궁극적인 목표는요. 앞에 사진 한 번만 더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전고체에 대한 구형이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역할 싹 분리처럼 되어 보이지만은 나중에는 이 하나의 고체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정말 미래의 기술이 될 겁니다. 이걸 다 구분하지 않고 그냥 한 덩어리로 모든 것을 네. 다 처리할 수 이제 있게. 그거는 이제 앞으로 구현하고 싶은 기술이고 아직은 뭐 실현 네. 불가능한 그렇죠. 기술이죠. 지금은 이제 넘어간다면은 소재에 대한 부분들이 살아 있으면서 고체화하는 거. 네. 이게 이제 목적이고 그다음에는 모두 다 하나의 몸처럼 만드는 거. 근데 지금은 일단은 이런 상태로 가는 것도 기술에 대한 발전이기 때문에 네. 양극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양극재의 역할이 사라질 때까지는 정말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 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전고체를 가기 위한 기술들에 대한 변화가 어떻게 되는가? 요거 하나 보면서 종목 이야기도 건네드릴게요. 네. 우선은 이제 이 양극재, 음극재 이 소재에 대한 변화들이요. 지금 리튬 이온 전지 쪽에서 이제 네. 니켈화하면서 에너지 효율에 대한 밀도를 높이면서 에너지 효율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가고 있는데 NCA, NCM 뭐 알루미늄과 그리고 망간을 이용한 이 전지라고 해서 네. 지금 이런 기술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 기술의 가장 우위에 있는 양극재 기업이 바로 에코프로비엠이에요. 네. 왜냐하면 니켈에 대한 효율을 가장 높여서 양극재를 만들어 온 회사들이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양극재 기술 니켈에 대한 함유량을 가장 높인 회사가 네. 에코프로비엠입니다. 그러면 주가가 지금 어떻게 갔는지 연상이 되시죠? 네. 아주 잘 갔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인조 흑연에서 천연 흑연, 이건 바뀐 것 같기도 한데, 인조 흑연이 좀 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데 좋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건 뭐 자료 화면이 조금 제가 준비했는데, 네. 이 순서가 사실 좀
바뀐 것 같아요. 네네. 천연 흑연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처음 쓰긴 썼어요. 아, 이전에 네. 그 얼마 전에 바로 저희 네네네. 살펴봤던 내용 아닙니까? 네, 왜냐면은 천연 흑연으로 좀 해와서 이제 단결 소재에 대한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런 거였는데 이제 인조 흑연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조금 더 에너지를 도와줄 수 있는 첨가제를 섞는다면 네. 인조 흑연이 좀 더 잘 될 것이다. 괜찮다. 그래갖고 이제 인조 흑연으로 좀 넘어가고 있는 추세고.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전해 질인데요. 보시게 되면 리튬염이라고 써 있습니다. 네. 이제 이게 유기용매 또 이제 리튬 이제 유기용매로 이제 넘어가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이온화 결합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배웠나요? 아이고, 화학 시간 다시 또 떠오르네요. 예, 이온화 결합에서 가장 네. 큰 게 이제 CL 염산이잖아요.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염화 쪽인데 그런 쪽에 리튬염은 아닙니다. 예, 공개된 건 리튬은 아닌데 어찌됐든 이제 앞으로 리튬 이런 염으로 하게 되는데 네. 황화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황산도 염기성인데 네. 이런 이제 산화물과 이제 염기물에 대한 결합을 해야지만 이온 결합 뭔가 다른 물질이 있었을 때 사실 관심이 없으면 그냥 그 상태로 있어요. 그런데 둘 사이에 대한 끌어당김이 있으면서 이제 둘 사이에 결합이 생기면서 네. 에너지가 발생하고 열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황화물을 만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뒷부분에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은 황화물에 대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것이 전해질의 핵심 기술이에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 전고체로 가게 되면은 가장 고체화 만드는 것이 지금 현재 액체화되어 있는 전해액이 전고체로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전해질에 대한 기술이 가장 핵심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해질에 따라서 음극재, 양극재가 같이 결합할 수 있는 이온에 대한 배열을 하는 것이 다음 이제 그 기술이겠죠. 네. 이 부분에서는 제가 좀 설명을 더 드리겠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분리막 그리고 이제 동박 이런 것들도 설명드리겠는데 제가 먼저 전해질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전해질이요. 다음 자료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해질을 하게 되면 이거 오늘 너무 머리 아픈 거 아니에요? 이거 네, 지금. 이거 화학식이에요. 이제 리튬으로 해서 이제 전해질을 만들거든요. 네. 전해액을.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고체 전해질 후보군이라고 해서 네. 앞자를 보면은 LI가 있어요. 요게 리튬이죠? 예.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 네. 화학 이제 선택을 했었거든요. 저도 사실 이과 출신이긴 한데 기억이 나지는 않아요. 왜 기억 안 나? 좀 어떡해요. 저는 어려워 보이네요. 20년 됐는데도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이제 LI가 리튬입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이 안에서 보시면은 리튬에 따라서 다 결합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후보 물질인 거죠. 예. 어떤 것과 리튬을 결합시켰을 네. 때 더 효율이 좋은가를 그렇죠. 실험을 해본 거군요. 그렇죠. 아직도 실험 중이죠. 아직도 실험 중이고. 이제 전고체를 만들기 위해서 에너지 효율에 대한 전달. 네. 그러니까 전해액이라는 거는 전류를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리튬 기반으로 해서 하게 되는데 어떤 원소와 결합이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를 발산할 거냐? 누가 제일 찰떡궁합이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밑에를 보시게 되면은 네. 전해액에 대해서 이 리튬 이온 전도표입니다. 이제 조금 보입니다. 네. 앞에 이것도 다 LI가 있네요. 네. 그래서 리튬을 이용한 이제 여러 가지 전류에 대한 전달이 누가 더 원활한가? 네. 이걸 보는 건데 아직은 정답이 딱 없어요. 이게 지금 현재 표준화가 안 됐습니다. 표준화가 안 되기 때문에 네. 기술 개발에 지금 계속 박차를 가고 있는 거고 사실 현존에 있는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 독일, 특히 일본이 가장 잘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일본에서 전해질을 공급받습니다. 네. 우리나라 기업들은 사실 잘 없어요. 이제 이 국산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기술 개발 과정에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전해질 회사가 망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기업은 우리나라에 있지만은 중국에 많이 수출을 해요. 혹은 다른 나라에 많이 수출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전해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온화 결합을 위한 중간체 역할이잖아요. 근데 원소에 대한 기호를 보시게 되면은 앞에 도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특징적인 게 있어요. 네. LI는 다 들어가 있는데 그렇죠. 여기에 산소도 있고 SI 또 S 기호도 있어요. 네. 황이죠. S가 황입니다. 맞죠? 네. 예, 기억납니다. 황산이 네.
H2SO4. 어, 기억났다. 화를 잘하셨는데요. 예. 근데 SO예요. 네. 근데 이제 그 결합을 해서 들어갔는데 SI가 눈에 띕니다. 네.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SI를 나중에 잘 보셔야 돼요. 뭐 굳이 외울 수는 없지만 네. 눈에 보면은 다 SI가 들어가 좀 있거든요. SI가 실리콘이에요. 실리콘. 네. 근데 우리말로 해서 규소. 네. 이거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그쵸, 그쵸. 반도체. 맞아요. 반도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존에 있는 전해 질, 전해 액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양극재와 음극재를 담가 놓은 상태에서 얘를 네. 쉽게 설명한다면 담가 놓은 상태에서 전해 액이 돌아다니면서 가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이온화 결합을 통해서 빛을 발산하거나 열을 발산하거나 에너지를 발산하는 거게 되는데 그렇죠. 여기에서 액체에 대한 이동이 좀 과열되거나 이동에 대한 불순물이 끼게 되면은 화재가 나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양극재, 음극재에 대한 보호를 하기 위해서 새롭게 기술 변화가 되고 있는 게 실리콘으로 막을 쌓는 거. 이게 분리막 기술이거든요. 네. 근데 그 분리막 기술을 할 수 있는 회사가 대부분 일본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 기술에 가장 위로가 있는 회사가 있어요. 누군가요? 그게 명성 TNS. 명성 TNS. 네. 그래서 명성 TNS는 지금 중국으로 납품을 가장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내 비중은 좀 작습니다. 네. 근데 앞으로 현대차가 삼성 SDI, LG화학, 또 SK 이노베이션을 만나서 배터리 주세요라고 미리 약속했잖아요. 네. 그만큼 앞으로 수요가 커질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안에 들어가는 소재 개발에 대해서 양극재든 음극재든 뭐 전해질이든 분리막이든 일본에서 의지할 수 없어요. 그러면 네. 앞으로 이제 국산화에 대한 부분들. 사실 어제 반도체 쪽에서는 국산화되고 있는 것이 뉴스가 확실히 됐거든요. 네. 뭐 테스라든지 아니면은 또 오늘 뭐 에르트 베큐움이라든지 모두 다 일본에 있는 장비인데 우리나라 되면서 국산화가 분명히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명성 TNS가 외국의 수출 의존도가 많았지만 이제는 국산화에 대한 비중을 늘린다면 국내로 찾다 보면 그렇죠. 여기서 잘하고 있는 그렇죠. 그 회사가 그렇죠. 주목을 받는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 회사와 기술 공유를 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명성 TNS 같은 기업들을 알아놓으시면 괜찮다. 꿀팁 하나 챙겨가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앞에 도표 한 번 더 볼까요? 네. SI가 이제 규소예요. 네. 규소, 이제 실리콘입니다. 그게 이제 전해질에 포함돼서 이제 SO라든지 아니면 이제 황화물을 만드는데 그게 기술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관련된 주가를 제가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 전고체 관련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어요. 벌써부터 네. 좀 시장에 주목을 받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죠? 우선은 동화 기업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주가 한번 볼까요? 네.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와 벌써 이만큼 갔습니다. 많이 올랐는데요. 네. 전고체 핵심은 네. 전해 질, 전해 액입니다. 그 전해 액에서의 앞으로의 이온화를 하기 위해서 황화합 물질을 하게 되는데 네. 그 하는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 회사가 이 회사입니다. 주가가 왜 갔는지 이유가 되겠죠. 급격하게 오른 이유가. 네. 이런 종목들은요. 지금 사놓고 나중에 꺼내보면 될 거예요. 근데 좋은 기업도 좋은 때에 사야겠죠? 네. 그러면 이제 이 종목을 좀 잘 알아두었다가 나중에 좀 쉬를 때, 네. 내려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꺼내보면 됩니다. 일단 미리 눈길을 좀 두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CI 테크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CIS인가 CI 테크인가? CIS입니다. 네. CIS. 자, 이 회사 주가도 보시면은 전해질을 하는 회사예요. 네. 주가가 잘 갔죠. 예. 왜 갔는지 이해가 되시죠? 네. 전고체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실 5월달, 6월달에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럼 실질적으로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그리고 또 정의성 회장이 만나서 논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그동안에 주목을 받은 거예요. 물론 이제 본래의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근데 동아기업과 CIS에 대한 비교를 한다면은 네. 저는 동아기업. 동아기업의 손을 들어주시는 건가요? 이쪽에 좀 더 명확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 기술력이 조금 더 위에 있다. 나중에 참 여러분들이 잘 꺼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주가가 간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다음 자료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걸 보시게 되면은 이 전해질 구성 물질에 대한 결합에 대한 얘기 사실 이제 이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있다. 사실 영어가 많아가지고 저도 안 읽습니다. 이거 뭐 구체적으로 다 하기에는 그건 학자가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연구원들이. 쉽게 설명을 하면은 이 양극재, 음극재에 대한 결합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요. 네. 이런 결합에 대한 연구를 하는 회사가 바로 LG 화학이고 삼성 SDI입니다. 이거 간단히 보면 뭐 그냥 이런 것들이
뭐가 더 그 호흡이 더 잘 맞을지를 연구하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이게 이제 지금까지 좀 전에 설명했던 거는 이제 전해질, 전해액에 대한 구성인데 네. 지금 일렉트롤리트가 이 전해액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음극재, 이게 양극재인데 전해액만 만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 안에서 같이 소재에 대한 연결을 같이 해야 돼요. 결국에는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 음극재를 만드는 회사, 전해질을 만드는 회사가 같이 만나야 되는 겁니다. 네. 나는 양극재만 팔 거야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원소 기호에 대한 부분들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양극재대로 발전하고 음극재대로 발전하고 전해제대로 발전하고 만나고 네. 그렇게 돼야 된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설명하는 내용이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양극재하고 음극재에 대한 종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앞에 서두에 좀 했던 이야기들인데 화면 하나 보도록 하죠. 저기 그 음극재, 양극재, 전해, 분리막, 동박 차트가 있는 것들 보도록 하겠는데 앞에입니다. 네. 앞서 네, 요 확인해봤던. 화면. 요 화면인데 보시게 되면은 리튬이엄에 대한까지 갔어요. 네. 그럼 이제 밑에서 이제 분리막이라든지 동박에 대한 기술을 봐야 되는데 먼저 얘기를 했지만 NCA, NCM 사실 이제 이 알루미늄이라든지 망간에 대한 소재 변화도 있지만은 네. 앞에는 N이에요. 예, 리튬인데 니켈인데 양극재 기술은요, 니켈 함유량이 높아져야 됩니다. 지금은 70%대 함유량으로도 배터리를 만들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조금 더 효율을 높이게 된다면은 80%대 비중을 높여야 돼요. 네. 그리고 90%까지 올리는 게 지금 기술 방향입니다. 아, 니켈의 비중이 많을수록 네, 좋다. 맞아요. 왜냐하면 밀도에 대한 부분도 에너지 효율에 대한 부분들을 니켈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기술을 가장 크게 키운 회사가 LG화학입니다. 예, 이걸 가지고 와서 LG화학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소재 공급하는 회사가 에코프로 BM. 네. 사실 에코프로 BM은 제가 소개해드렸을 때 기술에 대한 로드맵이 삼성 SDI 때문에 에코프로 BM 보자. 삼성 SDI는 왜? 폭스바겐 때문에 보자. 그렇죠. 결국에는 전기차의 가장 시계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는 회사는 에코프로 BM이다 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기술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양극재에 대한 기술이 왔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번에 양극재에 대한 강의했을 때 결정체가 많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밀도를 높이는 게 기술인데 네. 다 결정체가 소재가 모래같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모래 하나는 굉장히 분리될 게 없겠죠. 네. 그런 것처럼 큰 모래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결정체로 만드는 기술. 그래서 하이엔드 니켈 사업이라고 하는데 네. 그걸 할 수 있는 회사가 에코프로 BM이에요. 그래서 에코프로 BM은요 떨어질 때 빠질 때를 정말 기다리셔야 돼요. 네. 제가 소개하고 난 다음에 정말 많이 올라왔지만은 아니, 지금까지 전문가님이 해주신 정말 네. 많은 얘기들에 공통적으로 마지막에 나오는 게 에코프로 BM이네요. 에코프로 BM은 정말 바닥에서부터 이야기 많이 들었었죠. 주가 차트 보시게 되면은 얘 떨어질 때까지 갖고 있는 분들은 떨어지면 안 되겠지만 제가 이 종목을 진짜 작년부터 해서 올해도 이제 코로나 위기 때도 이야기 들었던 종목이고 네. 실질적으로 제가 소개해서 수익도 많이 났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물론 이제 수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빠지면 안 돼. 라는 생각했지만은 모두의 투자자를 위해서는 네. 좀 쉬는 자리도 필요한데 그리고 쉴 아직 때를 기다리셔야 돼요. 갈 길이 멀다고 판단하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맞아요. 이 종목이 쉴 때를 정말 기다리셔야 됩니다. 혹시 매매를 못 하셨던 분들은 얘 쉬는 거 기다리셔야 돼요. 네, 아무튼 에코프로 BM이 그런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에 질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 기업이 커지면 나중에 이제 하이 엔드급 네. 니켈과의 결합에 대한 부분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있는 알려진 기업들이 전부인데 LNF가 있죠.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비중이 크지 않아요. 외국에서도 비중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관련된 종목도 움직임이 나왔을 때 2차 전지 소재 기업에서 좀 뒤쳐져 있어요. 후발주예요. 안 봐요. 근데 전고체로 넘어가게 되면 이 회사가 좋아집니다. 네. 전고체로 넘어가게 되면 하이엔드급으로 해서 이 회사가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쓰지만 나중에 전고체에 대한 시대에 미리 좀 바라보게 됐을 때 조금 더 한 발자 두 발자 앞으로 바라보게 됐을 때는 LNF를 보셔야 돼요. 그때 저는 LNF를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제가 사실은 에코프롬 BM을 소개하기 전에는 일진모터리도 얘기했어요. 네. 자, 그러면 일진모터리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단에 보면은 동박사업, 네. 동박사업. 여기서 보면은 앞연 동박, 전해 동박이라고 써 있어요. 이 동박 사업이 이제 그 음극재, 양극재에 대한 부분들을 싸주는 것인데 이게 이제 전류를 잘 흐르기 위해서 동박에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데 네. 이
전해 동박 같은 경우에는요. 전해 동박 같은 경우에는 이 구리판을 얇게 해가지고 전류 이동을 더 원활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동박에 대한 기술 변화가 전해 동박으로 바뀌고 있다. 네. 근데 전해 동박을 할 수 있는 회사가 바로 일진 머티리얼즈예요. 그럼 일진 머티리얼즈는 동박 사업에서 정말 자주 보셔야 되고 이 동박 사업이 정말 돈이 될 수 있는 2차 전지 사업이기 때문에 새롭게 뛰어드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 회사가 SKC고 네. 고려아연이 여기 뛰어듭니다. 고려 안에 뛰어들어요. 이 부분들 새롭게 뛰어드는 회사들을 잘 보셔야 돼요. 고려아연이 뛰어듭니다. 네. 좀 멀리 나중에 이제 많이 사업이 본격화된다면은 수혜를 될 수 있다는 거 얘기 드리겠고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이제 다음 한번 화면 이제 마지막 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 물질을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전해 액과 전해 질에 대한 역할은 이온화에 대한 전류 이동에 대한 부분들이잖아요. 이게 만약에 이제 이 고체화된다라면은 도체에 대한 바인더 역할, 그러니까 이 물질이 조금 더 응집할 수 있도록 바인더 역할을 해주는 판을 만들게 되는데 네. 이 판이 또 중요해요. 근데 이 판에 새롭게 사업을 띄우는 회사가 LNF. LNF. 그리고 뛰어든 회사가 금호석유예요. 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해서 금호석유 나중에 뉴스 나올 겁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아놓으신다라면은 미래 투자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겠죠. 네, 이 부분들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전고체 배터리로 우리가 집중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뭐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여러 가지 나눠서 상세하게 살펴드렸고요.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챙겨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아까 뉴스를 몇 가지 좀 나열해봤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 인텔 관련된 뉴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세대 반도체 출시를 연기했다. 이 내용은 네. 또 뭐 어떤 내용인지 챙겨주실까요? 인텔이 차세대 반도체 출시를 연기했다라면은 인텔의 기업의 악재겠죠. 그래서 미증시 안에서도 인텔에 대한 주가가 좀 빠졌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인텔이라는 기업은 앞으로 모든 IT의 기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이 CPU 또 반도체인데 그 반도체에 대한 가장 선두주자가 인텔이에요. 네. 어떤 이제 시스템에 대한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회사가 인텔. 그리고 지금 현재 반도체 이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가 돈이 되고 있는 1분기, 2분기 실적이 됐던 이야기가 데이터 센터 구축에 대한 수요로 해서 반도체 증가 이야기로 해서 올라왔었거든요. 네. 실제로 많이 팔았죠. 근데 그 반도체를 탑재를 하기 위한 이 시스템 모델이 CPU, 인텔이 만들거든요. 그리고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때 인텔에서 신제품이 나왔을 때 그 주기에 맞춰서 데이터 센터를 교체한다든가. 네. 또 역으로는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교체할 만할 때 혹은 새롭게 구축할 만할 때 인텔이 새로운 신제품을 내놓습니다. 그게 이제 특징적인데 지난해 사실 인텔이 새로운 신제품을 내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인텔이 작년에 기술 추진했던 게 이 반도체 미세 공정화. 그러니까 7나노급으로 해서 CPU 생산에 대한 부분들 준비를 했었는데 네. 이게 지연됐다는 소식이에요. 미래를 선도하는 인텔이 안 만든다면은 사실 인텔이 멈추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사업도 멈추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인텔이 뭔가 만들어야 그 안에 부품을 반도체를 꽂을 수 있기 때문에 인텔이 멈추면 다른 것들도 다 지연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뉴스를 좀 보시게 되면은 인텔은 분명히 앞으로 이 CPU 생산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같이 보셔야 되는데 네. 제가 뉴스 하나 좀 발췌를 해봤어요. 인텔의 차세대 뉴스를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 네. 일단 이 뉴스 다 같이 볼까요? 네, 지나가겠습니다. 인텔 뉴스를 같이 시간이 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걸리는군요. 네, 이게 다 봤던 건데. 네. 네. 자, 인텔의 차세대 반도체 출시 연기. 자, 보시게 되면 사실 저는 이 뉴스를 이미 작년에 알았어요. 작년에요. 그러니까 출시에 대한 뉴스를 작년에 본 거죠. 연기된 건 이번에 나온 겁니다. 네. 보시게 되면 요 세 번째 이 단락에 7나노급 출시를 기대했다라는 것인데, 네. 인텔이라는 회사가 7나노급에 지연이 된 거예요. 제가 반도체 미세 공정화에 대해서 얘기 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인텔이 7나노급에 대해서 생산에 대한 테스트 능력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을 갖겠다라고 한 건데, 이 7나노급이라는 건 쉬운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조금 반증해 주는 거죠. 네. 사실 근데 7나노급으로 들어오기 전에 10나노급, 10나노급 들어오기 전에 14나노급, 그 이전에는 24, 40나노급 굉장히 큰 크기인데 네. 지금 삼성전자가 얼마 전에 이 나노에 대한 초미세 공정화 단계에서 네. TSMC와 경쟁을 새롭게 기술 개발에 대한 기술 연구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게 3나노급이에요. 3나노.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양산에 대한 가능성을 준비하고 있는 게 네. 기술 개발을 했고 양산에 대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5나노급. 네. TSMC가 먼저 나올 것 같긴 해요. 네. 그런데 삼성전자도 여기 뒤처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데 인텔에도 7나노급을 힘들어하는 네. 거예요. 아, 그러면 3이나 5가 얼마나 어려운 그렇죠. 기술인지 이제 되네요. 어마어마한 기술 차이예요. 그리고 7나노급도 인텔이 이제 시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반도체들은 10나노급, 14나노급이에요. 네. 중국에서 가장 발전되어 있는 반도체 회사가 기술의 최고점이 14나노급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반도체 시장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다 잡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10나노급으로 해서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몇 개 안 됩니다.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인텔, 그리고 마이크론, TSMC 여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DDR4 했을 때 얘네들만 돈 버는 거예요. 근데 이제 DDR5 나왔죠. 그렇죠. 14나노급에서 10나노급으로 바꿉니다. 그러면은 중국은 아예 못 따라오는 거예요. 기술 격차가 그렇죠. 워낙에 크게 난 못 거죠. 따라오는 겁니다. 예. 사실 7나노급으로 만드는 거는 PC용은 아닐 겁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 센터 PC용이라기보다는 스마트폰이라든지 IT 기기 쪽에 들어가는 것들 위주가 될 것이고요. 네. 당연히 이제 서버나 이제 PC용이 쪽에 들어가겠지만은 기술이 이렇게 힘들다라는 거. 결국에는 뭐냐? 아, 반도체 미세 공정화에 대한 추진이 앞으로 나오고 있구나. 근데 이들이 회사들이 반도체를 작게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장비는 한 곳에서 나와요. 네. ASML이라는 네덜란드 회사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사서 이들이 개발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기술 방향이 반도체 미세화에 대한 방향을 가고 있구나. 이것만으로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네. EV 공정부터 해서 반도체 미세화에 관련된 기술 기업들 정말 중요하겠죠. 네. 인텔이 지금 그 기술에 대한 점검을 위해서 지원한다는데. 근데 이 뉴스는 사실 시장의 악재입니다. 인텔이 안 만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만들어도 탑재할 게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DDR5가 나왔죠. 네. 자, 뉴스 이제 한번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머지 뉴스도 한번 챙겨보도록 결국에는 반도체는 제가 이야기 드리는 슬로건이 작고 얇게 만드는 게 기술이고 예. 디스플레이는 넓고 얇게 만드는 게 기술이라는 게 정말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네. 일단 어제 SK하이닉스가 실적이 나왔습니다. 네. SK하이닉스에 대한 실적은 깜짝 실적이었어요. 왜냐면은 올해 상반기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시장 경기가 힘든 상태에서도 소비, 그러니까 뭔가 지출을 해야 된다. 반도체 구매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어디를 선택하겠는가? 당연히 1등 기업 거 기술이 제일 좋은 거를 내가 힘든데도 돈을 쓴다. 그러면 당연히 1등 기업 걸 사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1분기 때 오히려 코로나 때 수주를 굉장히 크게 맞았습니다. 수지 맞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SK하이닉스 3등이었던 마이크론 지금 힘들겠지라는 생각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가 네.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온 거예요. SK하이닉스 실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이 증감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감률을 보셔야 돼요. 네. 모든 분야 쪽에서 이와 같이 전년비 대비해서 증가를 했습니다. 폭이 상당합니다. 예. 그리고 전 분기 대비해서 1분기 때는 삼성전자는 실적 선방을 했죠. 호조를 했어요. 네. SK하이닉스는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왜? 나도 구매를 한다면 1등 걸 사야 되니까. 자, 그런데 이제 SK하이닉스에서 좀 봐야 되는 거는 네. SK하이닉스도 D램 쪽에서 선방을 했다. 잘했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205% 늘어난 낸드 쪽 SSD. 영업이익이요. 예. 그래 제가 이제 이건 이제 영업이익이죠. 영업이익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하면은 낸드 쪽에서 네.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SK하이닉스의 가장 또 이 매출 비중이 높은 게 낸드 플래시 쪽인데 SSD용 낸드 플래시가 굉장히 높아진 거죠. 네. 이 내용은 결국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PC에 들어가는 이 소모품이고 부품이고 칩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에 대한 평가가 달랐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2분기 때 실적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가 이제 또 어느 분야를 또 봐야 되냐면은 다음 자료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지난주에 소개드렸던 내용인데 DDR4에서 DDR5로 세대 교체가 나온다. 자, D램. 그러니까 DDR5, DDR4는 D램이에요. 예. D램 같은 경우에는요. 새로운 신제품이 나오면은 새로운 신제품으로
100% 바뀝니다. 그렇죠. 그럼 일단 DDR 1, 2, 3, 4에 이은 히스토리 살펴봤잖아요. 네, 제가 지난 월요일인가요? 월요일 네, 아무튼 뭐 지난주에 발표돼서 제가 네. 강의를 했죠, 이 네, 자리에서. 맞습니다. 근데 세대 교체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 나왔지만은 나는 폴더 플립폰 쓸 거야. 고집하신 분들 있죠? 극소수 아닙니까? 예, 극소수이긴 하지만은 옛날 스마트폰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완벽한 세대 교체가 아니에요. 왜? 아, 나 옛날 거 써도 돼. 괜찮아. 그럼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뭐 물론 아니, 그건 뭐 있긴 하니까. 스마트폰 얘기고 반도체도 네. DDR4도 괜찮아. 음. DDR3도 괜찮아. 할 수 있죠. 그런데 D램은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DDR5 나왔으면은 네. DDR4는 사라지는 거예요. 소수도 없이. 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100% 세대 교체가 나온다. 네. 뭐 이만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DDR4하고 DDR5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앞에서 인텔 얘기 우리가 걱정이 아닌 역시 반도체 미세화. 인텔의 출시가 늦어지지만 했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든든한 기술력이 그렇죠. 있으니까요. 왜냐면은 DDR5의 가장 큰 포화의 차이점은요. 14나노급에서 10나노급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네. 크기가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앞에서도 얘기 드렸지만은 10나노급을 할 수 있는 회사는 몇 개 없다. 네. 그러면 DDR5가 나왔을 때 시장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다 해먹을 겁니다. 아, 다 또 휩쓴다. 네, 다 해먹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체 반도체 시장의 석권 삼성전자 대한민국 1등 기업라고 보고 있지만 능력이 없는 거예요. 딴 데는. 다른 국가들은 못 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이 투자를 열심히 한다? 우리나라한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술에 대한 차이가 제가 과장을 더한다면 100배 차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인가요? 과장을 과장 더- 많이 붙으신 거 아니에요? 아예 못 만든다. 한 100배 차이.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한테 배워야 된다. 그러면은 장비 수출, 중국과 미국 쪽으로 장비 수출 잘해야 돼요. 그래서 반도체 장비 회사들, 소재 회사들 보시게 되면은 미국이라든지 중국 지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 잘 보셔야 돼요. 그런 회사들이 성공을 하는 거예요. 네. 자, 일단은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반도체 D램에 대한 1분기 비율이거든요. 삼성이 역시 1등, SK 하이닉스 2등, 마이크론 3등입니다. 나머지는 아직 D램에 대한 추이 못 껴요. 실제 지금 단위가 달라요. 예, 단위가 달라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인텔이 이제 앞으로 인텔까지 포함해서 반도체 미세화 그리고 7나노급으로 더 이제 기술 공정가 나온다면은 네.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이 시장 점유율은 어마어마할 것이다. 그 반도체 미세 공정화에 대한 내용을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반도체 그래서 좋은 거예요. 자, 그리고 포인트가 인텔이 지원됐죠. 인텔은 점검을 하는 거예요. 네. 점검을 하려면 점검에 대한 포인트가 있겠죠.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네. 조금 더 신중하고 차분하게 일을 수행하겠어라는 뜻이에요. 물론 이제 이것 때문에 인텔의 주가는 안 좋았습니다. 미국 증시도 안 좋았어요. 그런데 이거는 결국에는 앞으로 이 기술에 대한 공유가 우리처럼 잘하는 기업들에 대한 공유가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인텔과 협업할 수 있는 회사들은 여전히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오늘 이 뉴스의 포인트입니다. 네. 뭐 IT에 좀 관심 있을 만한 뉴스들이었는데 포인트들은 좀 따로 있었다라는 거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내용이 하나 더 남아 있죠. 마지막에 그 코미코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지금 어떤 내용이죠? 예. 그래서 이제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자. 네. 앞으로 이제 장비에 대한 변화도 나오고 있고 해외 수출 동향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주가에서는 이미 반응을 하고 있어요. 앞에서 하나씩 스토리별로 해서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네. 자, 유진테크 하나 먼저 보도록 하죠. 자, 유진테크가 가장 잘 되는 이유는요. SK 하이닉스의 낸드 플래시가 그러니까 이 전체 시장의 낸드 플래시가 잘 되기 때문에 또 낸드 플래시에 대한 투자가 잘 나오기 때문에 낸드 플래시 장비 때문에 이 종목이 제일 잘 가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이제 테스가 잘 갔어요. 파운드리 쪽에서 장비 공급을 새로 테스가 하겠다. 기존에는 이제 메모리 쪽의 장비만 했었거든요. 네. 파운드리에 대한 장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파운드리 시장까지 들어갔다라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테스가 공급한 장비가 중요해요. 테스가 공급한 식각 장비, 세정 장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습식 장비였어요. 근데 건식으로 바뀌었어요. 네. 왜냐하면은 반도체 미세 공정화가 되면서 화학 소재에 대한 활용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단계가 좀 더 달라졌어요. 에칭 공정이라고 해서 이 반도체를 작게 만드는 공정인데 현재는 기계로 해서 누르는 게 아니죠. 네. 이런 기계로 누르는 게 아니라 화학 소재로 해서 그들을 응축시키는 거거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불순물이 많이 나오고 유해 물질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한 스크러버 장비라든지 그걸 통해서
만들어지는 장비들 이제는 습식이 아니라 건식으로 바뀌고 있어요. 네. 그게 트렌드예요. 그래서 이미 이제 건식으로 해서 시장 알려진 게 LOT 베큐. 이 종목도 상당히 잘 갔었죠. 네. 예. 이런 종목들이 기술 변화가 같이 해주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최근에 와서 제가 이 공개 방송을 통해서 한미 반도체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한미 반도체. 한미 반도체가 굉장히 빠릅니다. 왜? 중국에서 SMIC가 새롭게 상장을 했어요. 홍콩 증시에만 있었다가 중국 본토의 증시에 상장을 했습니다. 네. 중국에서 가장 기술이 높은 14나노급 만드는 회사가 SMIC예요. 네. 우리나라하고 100배 차이 난 기업. 자, 아무튼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중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업들입니다. 근데 요번에 오늘 제가 소개한 내용 중에 인텔 얘기 많이 했죠. 자, 이 종목 보시면 됩니다. 주가를 보시게 되면 4월 달, 5월 달에 충분히 상승을 했지만 여전히 보셔야 되는 거는 인텔이 분명히 7나노급 생산을 위해서 지연을 시켰어요. 네. 근데 인텔과 가장 밀접한 관계 있는 회사가 TSMC. 인텔과 가장 밀접한 회사가 TSMC. 그런데 이 회사는요, TSMC하고 인텔하고 밀접한 회사예요. 네. 그럼 이 회사 잘 될까 안 될까요? 앞으로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삼성, LG, SK 하이닉스, 네. 마이크론, 인텔, TSMC밖에 없어요. 얘네들 다 연결고리 다 찾으셔야 됩니다. 네. 근데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코미코, 인텔, 그리고 TSMC. 걱정하지 마시고 네. 이 회사와 같이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특별히 하겠습니다. 뭐 코미코에 대해서는 강조를 해도 괜찮겠네요. 그렇죠. 이제 인텔과 함께 이제 발전할 수 있는 인텔에 공급할 수 있는 회사가 코미코. 사실 이제 반도체 미세 공정화할 수 있는 장비를 한 대만 들이지 않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생산 라인에 대한 이 파이프라인을 만들게 되면은 코미코와 같은 회사들은 꾸준하게 매출에 대한 수주를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코미코 뭐 이런 종목들 뭐 가격 전략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오름세를 보였지만은 네. 직전에 있는 전고점에 대한 가격 소화 과정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가격 소화 구간에서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분할 접근하셔도 좋다. 왜? 인텔 믿고 가는 거죠. 그래서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가격적으로 했을 때 현재 가격대도 좋은데 35,000원과 38,000원 사이에서는 여러분들이 분할 접근하신다라면은 물량 소화 과정을 단가 조절할 수 있다. 네. 그럼 올라간다라면 전고점 돌파를 예상하는 겁니다. 전고점 돌파하게 되면 신고가 위치인데요. 직전에 4만 원대 터치했으니까 이번에 올라온다면 5만 원대 가격적으로 제시를 네. 해드리도록 하겠고 손절 라인 때는 지금 하단에서 올라오고 있는 이평선 60일 이동평균선인데요. 33,000원대 있는데 33,000원 손절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광무 전문가와 함께 반도체 업황 그리고 추천 종목까지도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광무 전문가님은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주식학개론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공개 방송 준비가 되어 있죠. 시간 바로 금방입니다. 3시 40분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신기, 광기의 빛나는 수익 분석입니다. 요즘에 신기, 광기 이 추천해 주신 종목들이 얼마나 잘 가고 있는지 목표까지 도달했는지 알고 계신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이 빛나는 수익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무 전문가님과 이따가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식학개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명심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